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최영일, 이종근 두 분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마주 달리는 기관차처럼 지금 한 발 물러섬 없는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직무배제는 부당하다 소송전에 들어간 검찰총장에 추미애 장관 판사 사찰 문건 관련해서 수사를 의뢰했는데요. 끝나야 끝나는 걸까요? 할 일 많은 국회도 이 문제에 지금 발목이 잡힌 형국입니다.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장관님 퇴근 무렵 전에 일방적으로 이렇게 브리핑하시겠다고 통보하시는 건 기자단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마이크 대고 얘기해 주세요. 마이크 쪽으로 하나도 안 들려요. 장관님. 저 뒤에도 기자들이 많습니다. 여기가 자리가 아니 좁아서요. 장관님 마이크 대고 말씀해 주세요. 아니 오늘 그러실 거면 오늘 할 게 아니라 내일 하시고 질의응답 시간 충분히 하셨으면 되잖아요. 아니 이게 뭐 하시는 짓이에요? 그건 아니죠. 아니요? 장관님 이렇게 하시면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방안을 당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묻고 더블로 가라는 전략이 있습니다. 묻고 더블로 가.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이낙연 대표가 격리 중이셔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다. 그 양반이 찌라시 만들 때 버릇이 나온 것 같아서 회사 이름만 안 얘기하려고. 침묵은 비겁함의 상징입니다. BTS나 봉준호 감독 격려하는 자리에만 얼굴 내밀고 네, 지금 보셨지만 대한민국이 안개 속입니다. 지금 검찰총장에 대한 추위의 직무배제가 내려진 이후에 지금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이 이제 판사 사찰 문건 이 부분이 이제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윤석열 총장 측이 어제 그 직무배제 처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하면서 이 문건을 바로 공개를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사건과 관련돼서 27명의 재판관에 관련된 자료를 공개적으로 했고요. 아마도 27명이 예. 네, 27명은 아마도 윤석열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이것을 정말 객관적으로 다 봐달라. 이것이 정말 불법 사찰이냐? 불법 사찰에 여러 가지 요건이 있겠지요. 그러니까 이 공개적으로 얻을 수 없는 어떤 정보들. 뭐 예를 들어서 검색을 한다거나 혹은 뭐 누구한테 들었다거나 이런 정도의 어떤 수준을 뛰어넘는 굉장히 그러니까 그 불법적인 어떤 취득을 할 수밖에 없는 정보가 여기에 있느냐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어떤 표현들이 어떤 목적으로 쓰일 수 있는 표현이냐 뭐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다 검증해 달라라는 의미로 아마 공개를 한 것 같습니다. 상식선에서 판단해 보자. 네. 이래서 윤 총장 측에서 지금 이 문건을 공개를 했는데 내용을 보면은 뭐 판사들의 학교, 주요 판결 내용, 뭐 세평 이런 것들이 좀 들어 있는데 맞습니다. 이게 보는 입장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 사찰이냐 아니냐 해석은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내용을 보면은 뭐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나 합리적이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뭐 주관이 뚜렷하기보다는 여론이나 주변 분위기 영향을 받는다 이런 평도 들어가 있고요. 뭐 해당 판사들 입장에서는 기분 나쁠 수 있는 내용도 눈에 띄는데 이런 걸 떠나서 불법 사찰이냐 아니면 그냥 정보 수집이냐 이 갈림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이름이 다 있습니다. 그 판사 이름 뭐 옆에 예를 들면 존재감 없음, 화나겠죠. 불쾌하고 불편하겠죠.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말씀하신 대로 뭐 판사, 법관 혹은 검사의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꾸 이 사안이 추미애 장관 대 윤석열 총장 이렇게 개인 대 개인 무슨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타이틀 매치처럼 가는데
그건 아니고 예. 검찰 개혁에서 어느 쪽이 더 오른쪽에 서 있느냐. 전 윤석열 총장이 이 검찰을 내부로부터 개혁하겠다. 이 의지가 추 장관의 정치 성향보다 더 강하다면 거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쏟아질 것으로 봐요. 자, 어제 이 문건을 이완규 변호사를 통해서 전격 공개할 때 윤 총장은 정말 자신이 있구나. 네. 그러니까 이 전격적으로 문서를 전문을 다 공개하는구나. 그 읽어봤어요. 좀 난감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되면서 이걸 정말 문제 없다고 믿고 이 윤석열 총장이 공개했다면 큰일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이거 사찰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물론 말씀하신 대로 경계선에 놓여 있기 때문에 해석의 여지들이 있습니다만 하나는 내용 가지고 지금 다투잖아요. 저는 조금 의심이 되는 게 일반 상식으로 본다면 이건 문제가 없는 문건이야가 아니라 이 문서가 작성된 과정이 불법적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따지기 시작하면 문제가 되는 걸 알고 있는 대검이 이걸 일반에 던져서 예. 지금 취미는 농구다, 뭐 무슨 대학 나왔느냐, 가족관계 어떠냐, 이거 예. 사찰이냐 아니냐 이런 논란을 하게 만든 거 아니냐. 예. 문제는 이 문건을 만든 부서가 어디냐가 훨씬 중요해요. 예, 그럼 그 절차상 네. 하고 그다음에 내용 부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어떤 아니 부분이라고 우리법 보십니까? 연구회 출신이나 합리적임 이것을 제가 보면서 우리법 연구회 출신은 다 비합리적이라고 낙인을 찍고 있구나. 검찰의 선입견 이게 존재하는 거고요. 자, 아까 잠깐 언급하셨지만 자 주관이 없고 여론에 약하다. 그럼 여기 이 공판에 임할 때는 검사들은 언론 플레이를 하겠구나. 당연히. 저 재판부를 압박하기 위해서는 그냥 언론에서 세게 때려주면 휩쓸릴 수 있겠구나라는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대목들이고요. 또 어디는 피고인의 말을 잘 들어준다는 것도 들어있어요. 이건 검사 예. 입장에서는 좀 불만일 수 있는 거죠. 아니 왜 피고인의 말을 저렇게 잘 들어줘 재판부가. 그러면 우리한테 불리한 거 아니야? 그 검사의 시각 입장으로 작성된 예. 공식 문건이 활용하라고 검찰총장의 지시로 대검 수뇌부를 통해서 배포됐다. 이게 사찰이 아니면 뭐가 사찰이에요? 그 부분을 문제. 그러니까 저는 이게 보시는 공판에 거군요. 임하는 예. 검사 개개인이 인터넷을 뒤져서 메모한 메모장이 나왔다. 그럼 열심히 검사가 했네 이런 얘기 해줄 수 있어요. 똑같은 내용 가지고도. 절차상의 문제가 훨씬 예. 심각하다는 걸 지적해야 됩니다. 예, 일단 2016년 무리하게 법관 리스트가 포함된 부분 관련해서 이게 공식 문건으로 작성되고 그게 이제 반부패부 등과 공유가 된 부분에 이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셨는데 또 윤석열 총장 그쪽에서는 이게 이미 공개된 정보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 평론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예.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게 몫이 옳고 그른 것보다는 법대로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게 아니냐. 불법 사찰과 관련해서는 이미 박근혜 정부 시절에 불법 사찰과 관련된 재판이 이루어져서 대법원 판례까지 있습니다. 예. 대법원 판례에서 불법 사찰을 규정했더라고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직무 범위 내냐 아니냐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지금 지적하셨듯이 이 부서가 그것을 하는 것이냐 안 하는 것이냐의 직무 범위에 대한 문제고요. 두 번째는 정보 수집에 있어서 불법성이 있었느냐에 대한 문제. 마지막으로는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목적입니다. 불이익을 줄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을 취합했을 때 이런 어떤 리스트나 정보를 취합한 이유가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예. 세 번째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금 검사와 변호사와 판사의 관계가 검사가 판사의 어떤 정보를 갖고 있다고 해서 검사가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위치인가요? 다시 말씀드리면 판사 내에서 양승동 대법원장이 있을 때 판사 내에서 이 정보를 갖고 있었다 그러면 이 판사의 수뇌부가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위치죠. 상하관계이기 때문에. 예. 그러나 윤석열 검찰총장이 최근에 공판 중심으로 가야 된다면서 검사들을 만났을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검사들은 마케터다. 즉 프리젠테이션을 잘해야 된다. 어떻게 판사를 설득해야 되느냐. 공판이 가장 중요하다. 판사의 성향도 충분히 파악을 하고 해야 된다. 예. 그런 의미에서 사실 이 정보가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것이냐, 검사가 판사를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정보냐가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정보 수집의 불법성 여부인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 어떤 이 공직에 있어서 하마평이라든지 전 기자였으니까요. 또는 공직자가 내정됐을 때 내정 기사를 씁니다. 프로필 기사. 그 수준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정보는 뭐 농구를 한다거나 혹은
공판 중에 일어서서 PT를 준비시킨다거나 이런 정보들은 정말 다 취합할 수 있는 정보예요. 그러니까 기자들로서 기자들이 만약 취재를 했을 때 이거보다 더 뭐 많은 정보를 취합하지 이 정도 정보를 뭐 그 어떤 불법적인 어떤 경로를 통해서 취합하지도 않고요. 두 번째는 대형 로펌이 갖고 있는 판사들에 대한 정보 판단은 이거보다 너무나 자세합니다. 그럼 변호사들도 사찰을 했을까요? 이거 불법 사찰입니까? 자, 미국의 경우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미국은 배심원제잖아요. 예. 그럼 변호사나 검사나 모두 다 배심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정보를 취합합니다. 그건 누가 주는 것도 아니고요. 다 변호사들이 배심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사람의 가족이 혹시나 어떤 그 살인 사건에 연루됐었나 혹은 뭐 아버지가 무슨 6.25 참전했었나 이런 정보를 다 취합을 해서 나중에 배척 기피 사유로 이 사람은 기피해야 됩니다라고 기피 사유로 씁니다. 저는 이걸 아무리 들여다봐도 지금 두 번째 불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었고요. 가장 중요한 게 직무 배제 직무 범위 여부인데 이건 따져봐야 되겠죠. 검찰에서 이 부서가 있는지 없는지는 뭐 그 정도였던 생각입니다. 예. 자, 공개 이후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공방이 더 뜨거워진 상황인데 그런데 문건 공개하자마자 법무부는 바로 또 이 부분 관련해서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예, 거의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호사를 통해서 이 문건을 공개한 지 2시간 만에 법무부는 대검 감찰부에 자, 사찰과 관련해서 이 검찰총장을 수사하라라고 의뢰하죠. 그리고 대검 감찰부가 이제 이미 압수수색도 시작이 됐고 어찌 보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부서가 있는지도 따져봐야 된다뇨. 지금 존재하는 게 명확한데 수사정보정책관실, 과거에는 범죄정보기획관실 여기서 이 보고서를 만들었고 만든 성모 검사가 내가 이걸 썼노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요? 전날 밤에 과음을 하고 다음날 재판에 불출석한 판사 얘기를 어느 신문이 썼습니까? 썼습니다. 2015년도에 저 찾아봤어요. 당직검사 문제를. 아니요. 당직검사 있어요. 그게 그리하여 빚어서 언론에 나왔어요. 그리하여 그 판사가 무리야기 법관 리스트, 일명 양승태 사법부의 블랙리스트에 올랐었다는 얘기를 어디서 보도했습니까? 보도했어요. 네. 그거 제가 찾아드릴까요? 이 내용을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보고서로 담아서 검사 내부에서 활용하라고 배포했다는 걸 어디가 보도했습니까? 자, 이 문제는 언론 정보를 뒤져서 본인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공판에 임하는 검사가 기사에 법률신문에 아니면 저 작은 신문 작은 기사 이런 게 있었네 찾아서 이 판사의 성향을 스스로 분석해서 재판에 프레젠테이션이 좋을지 논고가 좋을지 결정했다면 이건 열심히 하는 검사예요. 전 박수 쳐주고 싶어요. 그런데 문제는 직무 범위. 이 범죄정보기획관실은 범죄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이것을 공유하고 그리고 이것을 이제 활용하는 곳이에요. 정보를 분석하는 조직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럼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해 보세요. 과거의 사찰이 자 법무부에서 뭔가 저 정당의 움직임이 수상해. 위헌 정당인 것 같아. 강제로 해산을 시켜야 되겠어. 그러면은 정보가 많이 필요한데 국정원과 기무사가 정보를 좀 얻어오지. 이거 불법 사찰이잖아요. 지금 범죄 정보를 수집하는 대검의 부서가 왜 판사, 재판부의 성향을 분석하는 정보를 그게 공개된 거든 공개되지 않은 거든 수집을 해서 거기다가 검찰의 선입견을 넣어서 이걸 공개 문서라고 보고서라고 만들어서 보고를 했으니까 공개 문서죠. 공적인 문서를 배포합니까? 그러니까 이 세간에 떠돌아다니는 얘기가 문서화돼서 보고서에 담기는 순간 이 종이가 불법인 거예요. 이게 사찰인 거예요. 자, 두 분의 얘기를 잠시 뒤에 정치권 반응까지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조금 전 아까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은 법무부가 이제 수사 의뢰를 이 부분 관련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관련해서 이 문건 관련해서 직무정지가 먼저 내려졌고 압수수색이 이루어졌고 그다음 이제 수사 의뢰까지 이루어진 이 흐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금 검사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고검장부터 일선 그 평검사들까지 들고 일어난 이유가 윤 청장이 잘했다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절차적으로 정당해야 된다라는 건데 바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어떤 혐의가 있다면 그것이 어떤 공론이 돼야 돼요. 무슨 상황이 벌어지고 그리고 수사를 하고 그다음에 이것이 감찰이 이루어지고 감찰 이후에 감찰 결과를 보고 직무정지라는 어떤 결정을 내리기까지의 하나의 어떤 순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건 지금 거꾸로 됐다는 거죠. 지금 말씀하셨듯이 만약에 이것이 검찰총장의 직무 배제까지 내리게 만들 사안이었다면 이거는 지금 굉장히 많은
그 부서 예를 들어 공공수사부장도 알았겠고 반부패부장도 알았겠고 대검에 그다음에 물론 지금 수사정책관이니까 수사정보정책관들도 다 알았겠고요. 지시를 내렸으니까 이 한 사람한테만 지시를 내리지 않았겠지요. 그렇다면 2월 달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까지 문제가 됐나요? 지금까지 한 번도 문제되지 않았어요. 예. 갑자기 추미애 장관이 딱 얘기하면서 이건 문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감찰이 있었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수사가 있었죠? 없었습니다. 발표하고 나서 그다음에 압수수색을 해요. 그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압수수색, 아까 사건이 있고 이것이 공론화되고 이게 문제다 되고 그다음에 수사를 하고 압수수색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감찰이 이루어지고 직무배제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나 갑작스러워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거기 반부패 이 부장이 심재철 지금 검찰국장입니다. 그분은 뭐 화를 냈다고 하지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검찰총장을 현직에서 직무 배제할 만큼의 큰 사안이었다면 그러면 지금 당시에 반부패 부장 심재철 부장은 직무유기를 한 거예요. 왜? 그 사실을 알았거든요. 화만 냈다는 거예요. 물론 화냈다는 것도 그 당시에 전혀 아니다라는 지금 보도가 이어지지만 그 정도 사안인데 아니 화만 내고 말았다? 그건 똑같은 어떤 그 라인 선상에서 문제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절차의 선호가 조금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요. 추미애 장관은 다음 달 2일에 징계심의위원회 열겠다 날짜를 딱 정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추 장관이 징계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전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해임을 의결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좀 다수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법원 가처분 결과 나오는 것보다 좀 빨리 이게 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는 겁니까? 지금 그게 이제 문제인데요. 그럼 법원의 선택이에요. 법원에 지금 엊그제 밤에는 가처분 신청, 이게 정확한 명칭은 가처분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일종의 가처분이죠. 네, 일종의. 그러니까 이제 이 직무집행 정지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 하나, 이건 빠르게 나는 거고 어제 본안 소송을 제기했고요. 6가지 비위 혐의에 대해서 윤 총장 측은 또 조목조목 반박을 했습니다. 진위는 법원에서 다퉈야 되는데 다음 주죠. 수요일입니다. 2일 날 징계위원회가 열려서 당일에 만약 뭔가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면 지금 이 신청, 일종의 가처분 신청을 받은 법원은 징계위원회의 징계 결과를 지켜보고 판단할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징계위원회에서 나오는 징계가 또다시 한번 소송의 대상이 되거든요. 그럼 그 전에 예를 들면 직무에 복귀하십시오. 아니요. 당분간 이 본안 소송 결정 날 때까지 직무 배제가 맞겠습니다. 이걸 지금 결정해줘 봐야 징계위 결정에 따라서 또 한 번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법원이 합리적이라면 그 한 사나흘 차이입니다. 주말을 지내고 나면 수요일까지 지켜보고 가처분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지 않겠는가. 그럼 빠르면 목금일 거고요. 한 주 더 갈 수도 있겠습니다. 징계위원회 심의회의 전에 감찰위원회가 열리느냐 이 부분도 좀 관심인데 사실 이거 관련해서 규정은 열어야 한다가 열릴 수 있다 이렇게 아무튼 그 개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감찰위원회 회의가 먼저 열릴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성은 없겠죠. 만약에 감찰위원회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징계위원회를 열 생각이셨다면 추미애 장관이 그런 어떤 절차를 한 다음에 아마도 직무배제가 이루어지는데 직무배제가 이미 직무배제를 한 다음에 감찰위원회를 연다는 건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만약에 직무배제를 얘기한 상황에서 감찰위원회에서 이건 직무배제할 사항이 아니다라는 의견을 냈을 경우는 상충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로 이미 규정이 뭐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로 바뀐 상황에서는 감찰위원회에서 몇몇 위원들이 감찰위원회를 열어야 한다라고 지금 의견을 냈다고 해서 굳이 열어야 될 규정은 지금 현재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상충되지 않으려면 뭐 감찰위원회를 열지 않는 것이 그러니까 규정상 뭐 하자가 없다면 않는 것이 추미애 장관의 수순에 맞는 것이죠. 이미 발표까지 했으니까요. 자, 이 다음 달 2일이면 수요일이죠. 이 수요일 상황이 굉장히 주목되고요. 앞서 두 분이 열띤 논쟁을 해주셨지만 이게 단순 정보 수집이냐 불법 사찰이냐. 추미애 장관이 직무 배제에서 사유로 든 이 문건의 내용은 이미 공개가 됐고요. 같은 문건을 보고도 좀 해석은 굉장히 엇갈립니다. 정치권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당은 명백한 불법, 야당은 사찰이 아니다 이런 입장인데요. 자, 여야 입장 함께 듣고 오시죠. 검찰총장이 직접 수사 지휘하는 반부패 수사팀에 이 정보가 가면서 사실상 이 사법부라든지 이 자기 그 판결을
유리하게 갈 수 있는 쪽으로 검찰이 조직적으로 관여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직무배제나 뭐 징계를 넘어서서 이건 형사 사건이고 관련된 윤석열 검찰총장을 포함해서 관련된 모든 검사들은 사실상 이거는 형사 고발돼서 처벌받아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윤석열 총장의 감찰과 수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증거에 근거해서 엄정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검찰은 왜 개혁을 요구받고 있는지 여전히 모르는 것 같습니다. 검찰이 관행이란 이름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벌여왔던 잘못들이 검찰 개혁을 불렀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손에 쥔 특권을 내려놓지 않으려는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정 의도를 가지고 이제 따라다니면서 확인하고 이런 게 사찰이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은 문건을 아무리 봐도 예. 공소유지를 하기 위한 검사들은 판사가 어떤 판결을 기존에 했느냐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 야당은 앞서 이종근 평론가께서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게 아니면 사찰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 하셨는데 특정 의도를 가지고 따라다니면서 확인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사찰이 아니다 이런 입장인 거고요. 여당에서 보면 이걸 지금 심각한 범죄다 이렇게 네네. 보면서 홍영표 의원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총장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사법 처리해야 된다. 이런 주장까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했어요. 불법 사찰을 어느 공기관의 장이라도 그걸 묵인했거나 혹은 지시했거나 하다면 이것은 형사적으로 위법이 벌어진 거기 때문에 처벌의 대상이죠. 실제로 이제 5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지금 이제 이 형사법 내에 형량도 있어요.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찰이냐 아니냐 경계의 문제인데 지금 야당은 야당대로 협의의 사찰에 대한 정의를 했어요. 엄격한 정의 맞습니다. 예. 그런데 요즘에 21세기라는 걸 전제하고 좀 광의로 우리가 사찰을 해석해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 예를 들면 지금 이 평론가님께서 저한테 대기실에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최 평론가 뭐 축구 좋아하지 뭐 아니면은 뭐 술은 많이 못 마시지 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관심 있으신가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검찰이 종이에 자, 최영일 써놓고 1. 축구 관람을 좋아함 2. 주량은 소주 반병 3. 가족관계는 뭐 아들 딸 하나씩 이렇게 써서 이렇게 나중에 공유하고 있다는 걸 제가 어떤 이 루트로라도 알게 되면 사찰당했다는 느낌일 거예요. 나에 대해서 왜 검찰이 조사를 했지? 그걸 왜 문서로 만들어서 보관을 하고 있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세평들이 떠돌아다닐 때 술자리에서 이럴 수 있잖아요. 공판에 들어가는 검사가 저 재판관이 뭐 사법연수 몇 기인데 내가 아는 선배와 동기네? 그럼 선배와 저녁을 먹으면서 그 판사는 성향이 어때요? 물어볼 수 있어요. 이거는 변호사도 하는 일들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조직에서 아까 직무범위를 벗어난 부서에서 이 세평을 수집을 해서 하나의 문서화했을 때 이것은 정보 A와 정보 B와 정보 C가 묶이면 다른 분석이 가능한 정보의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정보사회의 핵심이에요. 세평을 하나 듣고 그런 성향이야? 넘어가면 괜찮지만 세평이 계속 모여 있으면 그것은 무서운 무기가 되는 겁니다. 자, 불이익을 줄 의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왜 없습니까? 언론 플레이에 약하다. 이거 검찰이 썼어요 이미. 이게 지금 어떤 재판이냐면 13개 재판인데 조국 전 장관 관련 재판이 다 들어있어요. 조국 전 장관 재판 때 언론 플레이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검찰이? 또 이 다른 6개의 비위 중에 하나는 감찰 내용을 언론에 흘렸다는 것도 비위사실로 들어있어요. 이게 다 연결되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지금 최영일 평론가 얘기는 세평 수집이나 아까 뭐 언론에서는 주로 하고 뭐 로펌에서도 이런 세평 수집 많이 한다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수사기관이 검찰이라서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검찰 내부에서는 지금 반발이 굉장히 확산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어떤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 말씀하셨듯이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직무 범위에 있느냐 없느냐라는 건 검사들이 더 잘할 겁니다. 2,200여 명의 검사가 지금 그 중에서 1,000명 넘게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돼 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말씀하셨듯이 정말로 수사정보정책관실이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면 그게 윤석열 라인이라고 1,000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고요. 당연히 검사들 자체에서도 이 부분부터 아마 따질 겁니다. 이 부서는 그런 부서가 아니야라고. 그러니까 그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거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제가 약간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첫 번째는 조국 전 장관과
장관과 관련해서 물론 여기에 있더라고요. 근데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판사와 관련해서 어쩌면 그렇게 칭찬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원만하시고 그다음에 언행이 부드럽고 그다음에 재판 진행을 잘하고 있다. 합리적이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는 이 평가가 무엇인가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 그것도 이해가 안 가고요. 그다음에 언론 플레이는요. 피의사실 공표 단계입니다. 사실은 재판 단계에서 검사가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 보셨어요? 지금 최근에 조국 장관 예를 들어서 조국 장관한테 재판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자들이 옛날보다 재판에 다 들어가야 돼요. 검찰 기자들이 왜 그러냐면 옛날엔 피의사실 공표가 됐기 때문에. 근데 재판 과정에서 재판에서 이야기하는 거 그게 다 기사화되지 그 이외에 언론 플레이를 할 수도 없어요. 재판 과정에서는. 그러니까 판사 이후에 판사의 어떤 정보 이후에 지금 말씀하셨던 이 재판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계속 언론 플레이를 한다. 판사가 뭐 언론 플레이 약해서 그런 예가 있나요? 판사가 그러니까 검찰이 재판 과정에서 언론 플레이를 판사가 약하기 때문에 한다면 그 재판 과정에서 불리해질 겁니다. 아마 그 판사 때문에. 판사에 의해서. 그러니까 공판 과정에 대한 공소 유지에 대한 과정을 지금 약간 헷갈리신 게 아닌가. 재판 전에 언론 플레이는 가능하더라도 검사가 재판 이후의 언론 플레이는 현재 이 공판 과정에서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사찰 문건 관련만 가지고도 지금 얘기가 계속 이렇게 꼬리를 물고 있는데 지금 직무배제 사유가 6가지나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공방은 더 거세질 것 같고요.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을 넘어서 지금 전국 전체가 블랙홀에 빠진 이런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러다 보니까 추미애 장관, 윤석열 총장 둘 다 책임을 져라. 대통령의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으로서의 리더십에는 이미 위기를 넘어서서 붕괴 단계에 이르렀다. 더 이상의 직책 수행은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두 분이 다 퇴진을 하는 것이 우리 국가 운영에도 더 이상 폐해를 안 줄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의 빠른 조치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통령은 나타나지 않고 있고 법무장관하고 검찰총장이 제가 보기에는 온갖 자질구레한 법이론을 총동원해서 싸우고 있는 건데 참 국가적으로 좀 창피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국내 정치에 관심이 많은 일본 같은 나라가 볼 때 이게 얼마나 재밌겠어요. 나는 좀 이런 상황을 대통령이 또 무겁게 받아들여서 좀 본인이 책임지고 좀 수습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네, 두 번의 얘기 듣고 오셨는데 이상민 의원은 여당 내 중진 의원인데요.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은 이 두 사람의 싸움이 어떻게 귀결되든 상처는 클 수밖에 없죠. 어떻게 되든지. 자,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당 내 의원의 이제 해법 중에 하나는 두 사람을 다 그 직에서 물러나게 해야 한다. 예를 들면 이게 추미애 장관의 승리 이렇게 돼도 안 되고 윤석열 총장의 승리 이래도 아주 이상해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 새롭게 그냥 법무부와 검찰을 수장을 새롭게 세워라라는 취지예요. 저것도 하나의 대안 시나리오 중에 하나일 수는 있어요. 여당 의원들이 주로 거론하진 않는데 워낙 비중 있는 중진 의원이고 사실은 또 이 사개특위위원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전문가인 이상민 의원은 그런 개인적인 주장을 한 것이고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쉽지는 않아 보이고 그런데 야당이 대통령이 안 보인다뇨. 매일 전 대통령을 보고 있는데 지금 2주 동안 8차례의 해외 화상회의를 하고 기사가 매일 실리는데 워낙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 기사가 일면 톱부터 쭉 이제 깔리다 보니까 지금 대통령 관련 이제 소식을 찾기가 어려운 거죠. 자, 올해 1년 중에 코로나와 계속 싸우고 또 해외 순방은 못 갔지만 국제회담에 참여하고 어제는 이 왕이 중국 외교부장하고 예방을 받고 한중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하루 연차를 썼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엊그제 이 2020년 동안 20여일의 휴가 중에 하루 연차를 써서 쉬고 이 일정이 굉장히 바빠요. 대통령의 일정은 다 공개돼서 알 수 있는데 대통령이 안 보인다. 지금 이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에 대통령이 왜 안 나타나시느냐 이런 요구인데 지금 보세요. 징계위원회 다음 주에 열리죠. 징계위에 무슨 결정이 나올지 모르죠. 다수의 정치인들, 특히 야당 정치인들이 해임일 거야 예단하지만 만약 6개월 정직 나오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면 지금 이 임기가 8개월 남았습니다. 윤 총장이. 방법이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어요. 혹은 그냥 이제
감봉선에서 나오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단을 다 하고 대통령이 이게 결재 해지해라. 인사권자니까. 근데 이건 대통령도 징계위 지켜봐야 되고요. 예. 가처분 신청 결과 지켜봐야 되고요. 본안 소송도 법적 절차가 가동됐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인사권자는 부득이하게 해임이다. 혹은 아니다. 큰 문제가 아니었으니 임기를 채워라. 그럼 역으로 추미애 장관이 책임을 져라. 여러 개의 시나리오가 있는데 대통령이 지금 나서서 어떻게 하라고요? 네, 지금 대통령의 침묵에 대해서는 참여연대도 얘기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어제 한 보도에 따르면은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절차대로 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 이런 뭐 한 보도가 있긴 했습니다. 만약에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결정이 나온다면 대통령은 어떤 결정을 할까요? 그러면 뭐 예상되는 건 받아들이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이 징계위원회를 연다, 직무배제를 한다는 건 보고가 들어갔겠고요. 당연히 보고를 할 상황이라고 봅니다. 법무장관 선에서 그냥 결정하고 그대로 대통령한테 보고하지도 않고 그것을 추진한다는 건 검찰총장이라는 헌법에서 그것은 명기된 어떤 기구거든요. 그 기구 장이기 때문에 경찰청장이나 관세청장은 안 들어가요. 검찰총장은 들어갑니다. 헌법에. 임기도 확실하게 이게 보장이 되고 또 대통령이 직접 임명을 하고 하는 어떤 관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고가 들어갔겠고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에 그것을 아니다라고 했다면 언론에 나왔을 텐데 그대로 진행된다는 건 징계를 받아들인 거고요. 그러면 징계 결과도 받아들인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징계를 받아들이실 텐데 사실 검찰총장을 이 징계로 한다는 건 헌정사상 처음이지만 중징계 즉 해임 이상이어야 가능한 것이지 감봉이라든지 그런 면직이나 해임이어야 가능한 것이지 일순간 감봉, 견책 이런 것 때문에 직무 배제를 하면서 징계위원회 회부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너무 당연한 게 헌법에 보장된 2년의 임기를 준 이유가 그렇거든요. 즉 이 사람을 직에서 그만둘 만큼의 상당한 이유가 있는 중징계여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을 대통령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지금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상황이죠. 예. 자, 국회를 좀 가보면 이 윤석열 총장의 직무배제 사유, 특히 앞서 두 분이 이제 공방을 벌이셨던 문건 관련해서 이낙연 대표가 국정조사하자 얘기를 먼저 꺼냈는데요. 지금 야당에서는 이걸 받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까지 같이 하자. 그래서 오늘 뭐 국민의당 그리고 야권 성향의 무소속 의원들까지 해서 110명이 지금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상황이에요. 야당은 국정조사를 무조건 해보자라는 입장이에요. 심지어는 이제 긴급 현안 질의를 통해서라도 윤 총장을 불러서 추 장관은 이렇게 직무 배제를 결정하고 발표를 했고 아까 기자들이 막 항의하는 장면도 거칠게 나왔습니다만 그런 상황을 겪었는데 윤 총장을 지난번 국감장처럼 한번 작심 발언 듣고 싶은 거죠. 뭐 그러고 싶은 생각도 있고 국민도 윤 총장의 입장은 뭔가 듣고 싶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야 합의를 통해서 간사들이 합의를 하고 불러야 되는데 지금 야당이 마음이 급해요. 자꾸 국회에 부르려고 시도를 해요. 근데 여당은 지금 반대해요. 자, 그런 상황에서 국정조사 이야기를 여당 대표가 먼저 꺼냈으니까 야당은 정말 공합다 이런 입장일 수 있어요. 그런데 뭐 묻고 더블로가 아니라 싱글로라도 가자는 거예요. 지금 야당 내 기류는 아유 뭐 추미애 장관 부른 애 만에 밀고 당기지 말고 속전속결로 하나만 가자. 왜냐하면 윤 총장을 부르면 추 장관은 나오게 돼 있어요. 직접 안 나와도 소환이 되죠. 추 장관의 결정들이 거기서 따져지게 되죠. 추 장관을 부르면 윤 총장 문제가 딸려옵니다. 이건 지금 패키지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뭐 묻고 더블로가 아니라 윤 총장만이라도 가자. 사찰 이야기로 국정조사를 시작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법무부가 오르냐 검찰이 오르냐 따져보자. 지금 야당은 이 입장이고 여기에 불씨를 지피려는 분위기입니다. 국정조사 관련해서 여당 내에서는 그런데 목소리가 조금 갈리다 보니까 오늘 이낙연 대표도 감찰이나 수사 결과 먼저 보자. 이렇게 한 발 물러선 상황인데 어떻게 목소리가 모아질까요? 일단 국정조사를 받아들이지 않겠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잘못된 시그널이에요. 이제 징계가 있는데 징계 결과도 있어야 되고 대통령이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대통령이 결정을 낸다는 건 그건 진짜 중대 결정이에요. 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검찰총장을 징계하고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국정조사를 해서 전혀 다른 어떤 목소리가 나온다. 그러니까 이
당사자인 소환 당사자인 윤 총장의 어떤 이야기를 내보낸다. 그럼 징계위는 왜 열죠? 징계위 하기 전에 예를 들어 국정조사가 이루어진다든지 징계가 끝난 다음에 국정조사가 이루어지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로서는 사실 약간의 실수가 아니었느냐. 전체적인 어떤 판단을 했을 때 당 대표로서는 국정조사가 아니라 딱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징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징계가 이루어진 다음에 어떤 국정조사 한다거나 결과를 해야지 징계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는 좀 지켜보자. 이게 여당의 어떤 수순인데 좀 뭐랄까요? 좀 뭐 이렇게 판단이 조금 어긋나시지 않으셨을까? 전략적으로 얘기한다면.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와서 어떻게 목소리가 모아지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국정조사 줄다리기 속에 급기야 국정조사 추진 관련해서 감정 싸움까지 벌어지는 일이 있었는데요. 자, 이 와중에 지라시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잠깐 보고 오시죠. 어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분명히 국정조사 하자고 그랬죠? 저희는 환영했습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이낙연 대표가 격리 중이셔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낙연 대표님이 국정조사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격리 중에 계셔서 아직 지시를 못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엄청난 왜곡입니다. 어떤 의도로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 양반이 찌라시 만들 때 버릇이 나온 것 같아서 좀 유감스럽네요. 회사 이름 안 얘기하려고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격리 중이어서 국정조사하자고 이런 얘기를 한 것 같다고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이제 조수진 의원이 얘기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발끈했고 그러다 보니까 지라시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네네. 어쨌든 이제 이런 거죠. 여당의 법사위 위원장 입장에서는 자신이 이제 이 당대표와 주고받은 이야기를 일부 잘라서 이야기를 전달하다 보니 왜곡이 됐다. 이게 불만인데 결국 이제 조수진 의원이 언론인 출신이라는 것, 특정 이 매체의 이 신문의 이제 출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회사 이름을 얘기 안 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우리가 거기가 D일보라는 건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야당은 그렇다면 지금 여당 대표는 그 언론 출신 아니냐. 바로 그 신문 출신이에요. 기자 생활했어요. 선후배죠? 두 사람이 겹치지는 않습니다. 4년의 공백이 있어요. 2000년에 이낙연 대표는 퇴사를 했고 2004년부터 조수진 의원은 기자로 일을 했고 그런데 결국은 이 선후배죠. 같은 신문사, 같은 매체의 선후배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윤호중 위원장이 아까 우리가 이 공문서 얘기를 할 때도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문서화되는 순간, 공식화되는 순간 무리가 빚어져요. 공직자나 공인들에게는 저걸 예를 들면 개인적으로 뭐 술자리에서 불만을 토로할 수는 있지만 저렇게 이야기할 문제는 아니었다. 사과할 사안 아닌가? 석상에서 할 단어는 아니었다고 보셨고요. 네. 조수진 기자, 그러니까 의원, 기자 시절을 저는 기억합니다. 사상 첫 여성 사건 기자, 사상 첫 여성 청와대 출입 기자, 사상 첫 여성 검찰 기자, 여성 기자로서 유리벽을 굉장히 많이 깬 기자였고요. 특종만 해도 어마어마하고 또 최은희 여기자상을 받았는데 당시 최연소 여기자상입니다. 이게 그분이 이야기하는 칠하시 만들던 기자라고 표현할 것인가? 그렇다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칠하시 만들던 사람을 총리로 세우고 칠하시 만들던 사람을 홍보수석으로 세웠나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거든요. 자, 이게 어떤 것이 잘못됐다 잘했다가 떠나서 빨리 사과를 하시고 전력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거나 이런 이건 사실 이것도 막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원들끼리의 어떤 상도의상 저는 당장 사과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뭐 감정이 격해지면서 뭐 이런 얘기들이 오갔는데 여야 모두 좀 냉철함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영일, 이종근 두 분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